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양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혁명적인 대안은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단 한 번의 영상으로 여러분은 노후의 삶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사연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후 처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30에 결혼해서 40에 첫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내 말자는 올해 73세였다면 나는 이제 70세. 지난 겨울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그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간다. 말자의 마지막 말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딸 영희와 사위 김철수의 눈치를 보며 병원 침대 옆에 앉아있 그 순간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은퇴한 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함께 텃밭도 가꾸고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도 두고 그러다 보니 외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텃밭은 쓰러져가고 경로당 친구들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나의 몸과 마음도 점점 약해져 갔죠. 처음에는 혼자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이 정도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점점 어려워졌고 밥을 해먹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딸 영희는 자신의 가정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사위 김철수는 내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외손자 준호는 대학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요양원, 그건 절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존엄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시도한 건 딸 영희의 집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영희의 집은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였죠. 처음에는 서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내 사위는 처음부터 내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차갑고 거부감에 찬 표정이었죠. 식탁에 앉으면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그가 하는 말이라곤 온갖 구박과 핀잔뿐이었습니다. 영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슬퍼 보였죠.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무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의 그림자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김철수의 고함 소리, 부딪히는 그릇 소리, 영희의 눈물 섞인 사과, 이런 광경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후로 오히려 영희의 상황은 더 악화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영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움을 청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듯한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외손자 준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존재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죠. 그의 방문은 늘 늦은 밤이었고 아침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바쁜 대학 생활과 자신의 미래에 몰두해 있었고 나는 그저 그 집의 배경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집안일을 도와줄 수 없었고 오히려 또 다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철수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고 영희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영희의 눈물 섞인 말에 내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내가 딸의 삶까지 망치고 있다는 죄책감이 엄습했죠. 그렇게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선택지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금으로 간병인을 고용한다는 건 처음부터 무모해 보였습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연금에서 간병인 월급을 제하면 생활비가 바닥날 게 뻔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순자 간병인은 때 중반에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첫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내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처음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밥도 잘 차려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그녀의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간병인 비용은 제 연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밥재료, 간병인 월급, 병원비까지 계산하면 저축은 눈 녹듯 녹아내렸고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게다가 김순자 간병인도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내 거동이 불편해지고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돌봄 강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표정에서 피로와 불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무심해졌고 내가 불편을 호소할 때마다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병인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어 갔죠. 3달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김순자 간병인은 그만두었습니다. 제게는 또다시 혼자가 되는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딸 영희에게 연락했지만 그녀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와중에 아버지의 간병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었죠. 외손자 준호는 군 복무 중이었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망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는 불가능해 보였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 나는 또다시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연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 힘이 풀려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죠. 허리와 무릎이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부부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보이는 두 사람은 작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남편은 유모차를 밀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태웅, 아내는 김수연, 막내 아들 지우는 돌이 채 되지 않은 귀여운 아이였죠. 그들은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정태웅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다 놀라운 제안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정태웅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재택근무 특성상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아내 김수연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인 돌봄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있었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나는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 정태웅은 재택근무 중간중간 제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것. 김수연은 주 23회 제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겠다는 것.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정태웅 부부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근처 동네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월세는 제 연금의 절반 정도였지만 정태웅 부부가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원룸은 그들의 아파트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태웅은 재택근무 중간중간 제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을 위한 간단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도와주었고 김수연은 제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외손자 준호와 통화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그가 이 상황을 듣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죠. 그의 걱정과 관심은 제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죠. 나의 영희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니 점차 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은 듯했죠. 영희의 전화에는 예전과는 다른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정태웅 부부와의 새로운 생활은 예상외로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제 경험과 조언이 필요했고 저에게는 그들의 도움과 따뜻함이 필요했죠. 할아버지, 지훈이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정태웅이 물었습니다. 40년 교사 생활을 했던 제 경험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 했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제자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수연은 제 건강을 챙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영양식을 만들어주고 병원 동행을 도와주었죠. 제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을 위한 간단한 운동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정태웅 부부와의 새로운 삶은 제게 또 다른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단순히 돌봄을 받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이었죠. 어느 날 정태웅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회사에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그의 제안은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살아온 제 경험을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죠.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제 머리와 경험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주 2회 화상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과 소통하며 제 인생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들은 제 조언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제 경험이 만나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 연금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보탬이 되었고 무엇보다 존재감을 되찾았습니다. 동시에 딸 영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태웅 부부의 도움으로 그녀는 점차 김철수와의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어가고 있었죠. 법률 상담을 받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태웅 부부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외손자 준호도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가족들과 소통하며 지지와 응원을 보냈죠.
제 나이, 누군가에게는 끝으로 여겨질 나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이나 혼자 살던 과거의 모습은 이제 먼 추억이 되었죠. 정태웅 부부와 함께하는 삶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저는 주 2회 IT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에게 제 40년 교직 생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도 얻고 있죠. 제 연금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사회에 여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딸 영희는 마침내 김철수와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태웅 부부는 그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죠. 영희는 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외손자 준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그의 진로 상담을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대화는 제게 큰 기쁨입니다. 세대 간 소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죠. 할아버지, 제 인생 멘토는 할아버지예요. 준호의 말에 제 마음은 뭉클해집니다. 정태웅의 아들 지우는 이제 2살. 제가 그의 첫 한글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연과 정태웅은 제게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저는 그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순간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의미가 아닐까요? 사실 이 모든 변화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태웅 부부와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죠. 내 프라이버시, 내 공간,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했으니까요. 때로는 그들의 도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면의 미묘한 감정들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죠. 어느 날 밤 정태웅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노년이 곧 무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죠. 물론 모든 순간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로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의 그리움, 과거의 상처들이 가끔씩 밀려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정태웅 부부와 가족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외손자 준호의 따뜻한 위로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외손자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세상 모든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 영희도 변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었죠. 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노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존중이고 이해이며 소통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는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결됨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김영란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죠. 우리 가족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 돌봄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하고 있었죠. 요양원이나 시설 혹은 가족의 일방적인 돌봄.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태웅 부부와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돌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외손자 준호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대학 사회복지 수업에서 사례 연구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표를 들으며 나는 뿌듯함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딸 영희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힘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빠. 제 인생의 가장 큰 멘토는 아빠예요. 그녀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한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가 이제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었으니까요. 노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삶의 의미란 결국 서로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느낍니다. 요양원도 혼자 사는 것도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았던 제 인생.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태웅 부부와 함께한 이 특별한 삶의 방식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 준호와 나누는 대화, 영희와 회복된 관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값진 선물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최근 검진 결과를 들었습니다. 제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존엄성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딸 영희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켜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한때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외손자 준호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그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세대를 이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정태웅 부부의 아들 지우는 이제 3살. 제가 그에게 첫 글자를 가르치고 첫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난 70년간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겠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가득한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환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